독일 덕분에 팔린 한국산 무기. 어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2022년 노르웨이 설원에서 진짜 웃기면서도 뼈아픈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의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맞붙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선택은 독일이었고 그 후 시간이 지나자 노르웨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무기 계약 하나가 아니라 유럽 방산의 민낯과 한국 방산의 체급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한국이 이겼는데 정치 결정은 독일이 가져갔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전차는 독일을 골라놓고 시간이 지나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는 결국 한국산 천무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은 정치가 이겼고 두 번째는 현실이 이겨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럽은 러시아 변수 때문에 무기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처럼 전통이 있으니까 독일, 브랜드가 있으니까 유럽, 이 공식이 잘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당장 납품 가능하냐, 혹한기에서도 굴러가냐, 실전 대비 운영비가 낮으냐, 이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이 계속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독일 레오파르트 계열을 쓰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독일이 되겠지 하고 봤어요. 그런데 2022년 겨울 테스트에서 K2가 보여준 그림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더 가볍고 출력 대비 기동성이 좋아서 눈밭과 험지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거든요. 반면 레오파르트는 무게가 더 무겁고 북유럽 특유의 설원 환경에서는 그 무게가 그대로 부담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쪽 자료와 보도에서도 K2가 이동성과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트에서 이기면 계약도 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산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방산은 무기만 파는 시장이 아니라 외교, 안보, 동맹, 산업협력, 정비체계까지 같이 묶어서 파는 시장이에요. 노르웨이 총리도 당시 독일산을 선택한 이유로 북유럽 이웃 국가들과 같은 전차 체계를 쓰는 점, 그리고 독일과의 안보 및 산업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이건 성능표만 보고 찍는 쇼핑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독일의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선택은 독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현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납기, 가격, 생산 슬롯, 후속 지원 같은 부분에서 유럽 방산 전체가 병목에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한꺼번에 재무장에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느긋하게 기다리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는 독일인데 지금 바로 물건은 한국이 준다. 이 그림이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산 K2를 대량으로 계약했고 엄청난 속도로 받아냈습니다. 80대 초도 물량이 2025년에 전부 인도 완료됐다는 흐름이 공식 발표와 현지 보도, 그리고 군사 커뮤니티에서 계속 확인됐거든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유럽 안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 전차를 맞춰주는 공급자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방산은 결국 전쟁 억지력 사업이라서 5년 뒤에 받는 무기보다 2년 안에 받는 무기가 훨씬 가치가 큽니다. 폴란드는 이걸 누구보다 빨리 이해한 나라였어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노르웨이가 전차에서는 독일을 골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었네? 라는 분위기가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히 장거리 타격 체계 사업,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과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 쪽에서 한국의 천모가 급부상합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북극권과 러시아 인접 지역, 방어를 위해서 멀리까지 때릴 수 있는 기동형 화력 체계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진짜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 16대와 유도탄 패키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약 9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대략 1조 원대 중후반에서 2조 원대 가까이 느껴지는 큰 계약이고 노르웨이 전체 장거리 화력 사업 규모는 더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차는 놓쳤지만 훨씬 전략적인 장거리 타격 시장에서 한국이 결국 깃발을 꽂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크냐면 천무는 단순히 로켓 많이 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천무의 강점은 모듈형 구조예요. 필요에 따라 다른 탄종을 조합할 수 있고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확장성이 좋습니다. 노르웨이처럼 지형이 복잡하고 병력은 많지 않지만 억지력은 강해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게다가 이미 노르웨이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즉, 노르웨이가 한국을 다시 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 괜찮네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유럽 안보 체계에서 실사용 가능한 공급자다. 이렇게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한번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체계가 들어가면 정비, 훈련, 풀품, 탄약, 업그레이드, 후속 물량까지 복리로 이어지거든요. 방사는 한 건 계약보다 생태계 잠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무기를 파는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다 이 정도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기 빠르다, 기술 이전 해준다, 현지 생산도 열어준다, 정치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 이 네 가지가 붙어버렸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례처럼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묶어주면 유럽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만 바라볼 필요가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판을 흔드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뉘앙스가 꽤 자주 나옵니다. 좋아요가 많이 붙은 반응 중 하나는 유럽의 오래된 공급자보다 한국이 더 빠르고 유연하다는 식의 평가였고, 또 다른 반응은 결국 전쟁 억지력은 전통이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장비가 만든다는 흐름이었습니다. 말이 세 보이지만 유럽 각국이 지금 체감하는 현실이 딱 그거거든요. 여기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 방산 수출 성과가 나올 때마다 꽤 미묘한 반응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또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다가도 실제 계약서와 납품 속도가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이 오랫동안 내수 중심 구조였고 수출 경험과 패키지 제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한국의 속도전이 꽤 불편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지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빨리 끝내는 솔루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철학보다 일정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최고 성능이냐보다 오래 계약해서 3년 안에 전력화 가능하냐, 브랜드가 어디냐보다 혹한기에서 굴러가고 탄약 공급이 이어지냐, 정치적으로 좋아 보이냐보다 실제로 포대가 배치되느냐. 이 질문들 앞에서 한국은 계속 점수를 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회사 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산업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철강, 전자, 광학,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엔진, 소재, 정비, 교육까지 전부 끌고 가는 산업이거든요. 한 번 계약이 열리면 그 뒤에 붙는 하청과 생태계가 엄청 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전차 한 대 팔았다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생태계로 올라가는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노르웨이는 2023년에 독일을 선택하면서 정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천무를 선택하면서 현실을 택했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은 앞으로도 재무장을 계속할 거고 생산 병목은 쉽게 안 풀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각국은 묻게 되겠죠. 지금 당장 가장 빨리,
가장 믿을 수 있게, 가장 유연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 질문에 한국이 계속 후보 1순위로 올라오는 순간 지금의 수출은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가 당시 전차까지 K2를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북유럽 전체에서 한국 전차의 상징성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오히려 그때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번 천무 선택이 더 강한 메시지를 준 측면도 있어요. 한번 정치로 비껴갔지만 결국 실전 시장에서는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독일이 한국을 키워준 면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럽 국가들이 그냥 독일산, 프랑스산으로 내부 순환했을 문제를 납기와 가격과 생산 문제로 스스로 외부 공급자에게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으로 가장 빨리, 가장 깊게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댓글창이 두 갈래로 갈릴 것 같아요. 한쪽은 결국 무기는 성능보다 외교다 라고 볼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성능과 납기가 이긴다 라고 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노르웨이가 처음부터 K2를 골랐어야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당시엔 독일 선택이 현실적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추가로 대형 방산 계약을 낸다면 한국이 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럽이 결국 다시 자국 방산으로 회귀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 변화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한번 한국산을 실제로 굴려본 나라들은 점점 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실전적이네 라는 경험치를 쌓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에서 경험치는 광고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K2를 놓친 노르웨이, 천무로 뒤늦게 정신 차렸다. 아니면 정치는 독일, 현실은 한국.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